네, 생활법률 2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법률 2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우리 민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민법을 보느냐?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 많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러한 법률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법이죠. 그리고 민법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우리가 또 형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고, 그리고 다른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민법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그 민법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대 민법, 처음에 민법이 등장했을 때는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해서 사유재산 존중주의라든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든지 과실책임의 원칙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하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근대 민법의 원리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게 되는 원리가 등장하더라라고 해서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권리남용의 원칙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유재산 존중주의라는 근대민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유재산 존중주의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한 권리 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또 하나의 원리, 마지막 원리입니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과실책임의 원칙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출현, 현대사회에서 위험 업무의 증가 등으로 과실이 없어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 이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는 분명히 과실책임의 원칙이었죠. 즉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민법의 원리인데, 자, 이러한 근대민법의 원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거대 자본이 출현하고 현대사회에서 이제 위험 업무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위험한 업무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꼭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실 책임에,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과실 책임 원칙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란 원칙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과실, 민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고의도 있고, 고의과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의, 과실. 대략적인 뜻은 고의는 뭐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경우를 우리가 고의라고 하겠죠. 그리고 과실은 쉽게 얘기해서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런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 의무에 위반해서 그러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과실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민법의 3대 원리,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근대민법의 3대 원리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원리에 수정을 가해서 과실이 없어도,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소 사무장인 A는 고객 B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면서 3천만 원이면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자신에게 3천만 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B는 3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A는 B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이후 B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축소신고한 세금과 관련해서 4,600만 원의 추가 세금 납부를 부과받았다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이죠. 회계사무소.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무장은 회계사무소에 고용인이다, 피고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회계사무소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A라는 사무장은 이 회계사무소에 고용된 사무장인데 B라는 사람이 이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A와 상담을 받은 거죠. 내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좀 줄일 수 없겠냐? 뭐 이렇게 B가 A에게 문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A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3천만 원만 자기에게 갖다 주면 자기가 세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3천만 원으로 모두 납부를 한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B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금액이 적어지니까 A에게 3천만 원을 이제 건넨 거죠. 근데 A라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이 B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듯이 단 800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기가 써버렸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해서 800만 원으로를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B에게 4,600만 원 추가 세금 납부해라, 부과받았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A가 3천만 원만 주면 모든 세금 관계를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해서 3천만 원을 건넸더니 A가 그 중에 800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2,200만 원을 모두 써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 B가 물론 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 A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죠. 불법행위를 한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미 A라는 사람은 B에게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한 상태이죠. 2,200만 원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봤자 A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마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B 입장에서는 괜히 시간과 돈을 버려가면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바로 회계사무소, 법인, 회계사무소에게 이제 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회계사무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회계사무소라는 이런 이런 업체에서 회사에서 A를 고용한 거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와 A 사이에는 이제 고용상에 있어서 관리감독 관계에 있습니다. 관리감독 관계에 있고, 자, 이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 얘기할 때 A를 고용한 이 회계사무소, 여기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A를 고용한 이 회계사무소를 사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민법 뭐 조문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민법 756조에 보면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6조에 보면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는 이 피용자 A, 그러니까 자신이 고용한 이 사람이 타인에게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민법 7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그러니까는 직원인 A가, 여러분 직원인 A가 제3자에게 지금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이지요. 불법행위를 통해서 A가 제3자인 B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인데, 이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회계사무소, 즉 사용자가 지도록 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과실이 있던 없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회계사무소는 A라는 사람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닐지는 몰랐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사전에 저지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겠지만, A라는 직원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계사무소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무소, 특정 A라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인 회계사무소에서 A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B에게, 그 직무를 A가 수행함에 있어서 B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회계사무소가 진다. 이걸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있던 없던 일단 회계사무소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B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A라는 사무장이 3천만 원 B에게 받아서 800만 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2,200만 원을 썼다면, B 입장에서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봤자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A를 고용한 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해서 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여기 판례에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A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회계사무소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사용자는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사무소가 사용자이고요. A가 바로 피용자입니다. 사용함을 당하는 사람, 즉 사용함을 받는 사람, 즉 A가 피용자라고 하는데, A를 피용자라고 하는데, 회계사무소와 사무장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회계사무소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볼 수 있죠. B라는 사람은 A가 이 회계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A에게 상담을 한 것이지, 이 A가 만약에 회계사무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A에게 상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B가 A에게 그 세금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A가 이 회계사무소에 고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B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B의 상담 요청에 대해서 A가 상담을 해준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회계사무소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A가 회계사무소에 속한 직원으로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서 B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습니까? A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장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회계사무소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결국에는 회계사무소가 B에게 손해배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그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보고 있죠.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 원칙입니다. 즉 사용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뭐냐면, 회계사무소가 A라는 직원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정말 전혀 오차가 없이, 어떠한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 것을 회계사무소가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회계사무소는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B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시 청구합니까? 그렇죠. A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A의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니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아마 법률 관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대민법의 3대 원리는 과실책임의 원칙으로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근대민법의 3대 원리 중에 과실책임의 원칙이었는데, 이러한 원칙의 수정원리로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등장했다. 즉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과실책임, 모든 사항이 무과실책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과실이 없는데도 다 책임을 지는 이게 원칙이 아니고 원론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는 일부 사례가 있다. 그 일부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사용자 책임, 즉 민법 756조에 나와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용자, 고용한 사람이 피용자가 직원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직원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원이 속한 회사, 즉 사용자는 과실이 없어도 일단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근대민법의 3대 원리, 그리고 그러한 3대 원리를 수정하는 수정 원리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민법, 과연 이 민법이란 법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인, 과연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주체가 누구냐? 자, 이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변동,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권리가 없어지는 즉 권리의 소멸, 여러분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며 권리가 어떻게 소멸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민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주 일반적인 민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에 관한 사항, 물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와 관련된 사항이 바로 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은 보통 민법에서 이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 있겠죠. 동산과 이제 부동산으로 물건을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이 부동산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별이 되죠. 토지와 건물. 자,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 중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즉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물권에 관한 사항이고, 즉 물건에 대한 권리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우리 민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한 사항도 우리 민법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전채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물건은 눈에 보이지요. 물건은 눈에 보이는데 이 채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A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을 갖고 있죠. 자, A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채권, 금전채권이라든지 특정인에게 특정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자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가장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자면 민법에 대해서는 물건의 권리 를 규정하고 있고, 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전채권입니다. 즉 누구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뭐 약혼이라든지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배울 겁니다. 약혼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제 가족관계 민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상속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발생하게 되는 뭐 재산 관련 사항, 즉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언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모두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권리인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약혼, 혼인, 이혼, 뭐 상속, 유언 이런 것까지 우리 다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서 양이 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 1주차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민법이란 것도 있고 민사소송법이란 것도 있지요.
자, 민법이 실체법이라고 하면 민사소송법은 이제 절차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A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과연 A에게 정말 있는지와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이지요. 자, 실제로 금전 채권 A가 과연 B를 향해서 채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민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예를 들자면 과연 A가 B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진짜 A에게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법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일반 금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아무런 어떤 소송으로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그러한 채권의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A가 갖고 있는 금전 채권은 소멸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A가 진짜 채권을 갖고 있는지,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일단은 민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자, 두 번째, A가 민법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채권자가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 A가 이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1심, 2심, 3심, 보통 이렇게 3심제로 진행이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그리고 소송에서 어떠한 것을 주장해야 되는지, 소장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자, 이런 절차와 관련된 법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민법은 권리관계, 권리가 진짜 그 사람에게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진짜 유효한 권리인지, 자, 이런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러한 권리 관계가 대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민사소송법, 즉 절차,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1심에서 만약에 내가 졌을 때 2심을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의 내용 한번 자료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적인 법률관계, 여러분이 사법적 법률관계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법적, 즉 개인 대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서 사권, 즉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재판, 오타네요. 재판 절하가 아니고 재판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고, 통상 소송 절차라든지 소액사건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법률이 바로 형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규범 체계를 보시면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다. 법률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법률이 있고, 이제 명령이나 규칙이 있고, 명령이나 규칙, 그리고 맨 마지막 하위규범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법률에 굉장히 많은, 헌법은 다 딱 한 개만 있죠.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한 개 있고요. 법률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법률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법률을 다 볼 수 없으니 생활법률 시간에는 이 수천 가지가 되는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민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쭉 살펴봤던 거고요. 민법 말고 또 법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바로 형법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률은 무슨 법으로 끝나는 규범들이 바로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형법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이란 무엇이냐?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 제재, 즉 형벌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것을 우리가 형법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절도죄, 사기, 살인, 횡령, 공갈, 배임, 뭐 작물,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죠. 자, 그러한 범죄와 관련된 법이 바로 형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 즉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예로 들자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우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어느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범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범죄가 성립했을 때 형벌,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뭐 이런 이거 있죠. 몰수. 자, 이런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가 성립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자, 이러한 법규범의 총체를 우리가 형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법률 2주차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형법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